도둑년, 당장 내 시계 내놔. 내건 연주제에도 탐이 나던 모양이지. 금방 쑥 넘어갈 산송장은 곤란해. 나이는 많을수록 좋고 재산만 하는 영감은 자식들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가 쉬워. 따박따박 연금 나오는 물건이 알짜배기지. 저승길 갈 때까지 모셔주니 은인이라 생각해야지. 다들 제 살기 바빠서 관심도 없어. 산송장 같은 아버지가 재혼을 하든 말든 한 번씩 고독사나 안 했는지 들여다보면 그게 효도라 생각하지. 시계 밖의 시간들. 오영희. 도둑년, 내년이 훔쳐갔지? 영감은 소리부터 질렀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 안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냅다 고함부터 지르는 영감은 독이 잔뜩 올라 있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면서도 쩌렁쩌렁한 영감의 목소리는 들을 때마다 주눅이 든다. 나는 힘든 하루를 예감하며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식재료부터 꺼내놓는다. 불려둔 약콩과 찹쌀을 꺼내 믹서에 쏟아붓고 버튼을 눌렀다. 영감의 고함을 막아주기라도 하려는 듯 믹서는 요란한 소리를 냈다. 오늘 점심은 콩죽이다. 어제 영감의 딸에게 퇴근한다는 문자를 보내자 영감이 콩죽을 찾는다고 했다.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영감은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했고 그럴 때마다 콩죽을 먹었다. 비록 휠체어 신세지만 집채만한 영감이 죽을 먹고도 쩌렁쩌렁 소리를 질러댈 수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다. 제가 요양보호사 노릇 3년이 되어가는 동안 맡았던 환자 중에 이 집 영감처럼 힘든 경우도 없었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오늘 이 집을 나설 때쯤이면 또 데친 파처럼 진이 빠져 있을 것이었다. 믹서의 기계음이 멈추자 휠체어를 밀고 어느새 내 허리께로 바투 다가온 영감이 또 고함을 지른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월남전에서 베트공 백정으로 통했던 김상사가 바로 나야. 월남에서 김상사 모르고 전투 나간 군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불어 믹서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영감의 소리를 덮는다. 신경질적인 기계 소리가 거슬렸는지 영감은 쌍심지를 돋우며 더욱 소리를 질러댔다. 이 도둑년아, 당장 내 시계 내놔. 내가 목숨 걸고 월남전 가서 받은 달러로 산 시계란 말이야. 다이아몬드가 줄줄이 붙어있고 금줄이 달려있으니까 내건 연주제에도 탐이 나던 모양이지. 또 그놈의 시계 타령. 나는 시계 같은 건 본 일이 없다고 입을 앙다물며 말했다. 사실이었다. 다이아몬드가 줄줄이 박혀있고 금줄이 달려있다는 그 시계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영감은 휠체어에 앉은 채 상체를 들썩이며 잡아먹을 듯이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그 꼴이 보기 싫어 얼른 휠체어 손잡이를 돌려 베란다 쪽으로 영감을 밀어다 놓는다. 괜히 용 쓰지 말자. 어차피 빽빽 고함 지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인간 아닌가. 저꼴로 살아있는 것도 인간이라면. 싱크대로 돌아와 죽을 앉히면서 나는 또 소용없는 혼잣말을 한다. 사람 때려 죽은 게 뭐 자랑이라고. 베트공 잡는 백정지를 해놓고 애국했답시고 떠들어대는 저런 늙은이를 귀신은 안 데려가고 뭐하나 모르겠네. 나를 이 집으로 밀어넣은 건 김말려였다. 내리 딸 셋을 낳은 어머니가 제발 마지막 딸이 되라고 지어준 이름이라며 말을 붙여오던 첫인상이 서글서글했다. 그 서글서글한 인상 덕에 어딜 가나 아른 체를 하는 사람이 많은 여자였다.
요양보호사 교육 동기생으로 만나 매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다. 수료를 할 때쯤은 동갑이라는 이유로 너나들이를 하며 지내기는 했지만 깊은 맛은 없는 사람이었다. 속정을 주기에는 왠지 미심쩍었다. 국비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좌에 등록을 하고 첫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부터 김말년은 서슴없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누가 보면 오랜 친구라도 되는 양 말끝마다 자기를 붙여가며 살갑게 굴었다. 다들 고만고만한 나이들이라 머리 모양도 루즈 색깔도 두둑한 뱃살도 닮은 꼴로 앉아있던 수강생들 중 김말년만큼 사교적인 여자는 없었다. 애교와 교태를 넘나드는 친화력은 예순이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선생과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환자와 보호자도 달리 대하지 않는 그 특유의 부침성은 요양보호사 생활 1년이 지나자 실체가 드러났다. 김말려가 처음 제가 요양보호를 하게 된 환자는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노인이었다. 첫 파견 근무를 하며 의욕적으로 일을 나가더니 2달 반 만에 그만두었다. 노인네가 자린고비라는 게 이유였다. 요양보호사야 정해진 수당만 받으면 되는 건데 노인이 자린고비든 말린 굴비든 무슨 상관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김말려가 그 다음으로 맡은 환자는 경증 치매 노인이었다. 일이 수월하고 인심도 후하다고 자랑을 하더니 딱 1달을 채우고는 나와버렸다. 그 집을 후다닥 뛰쳐나온 이유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실 부인이 있어서라고 했다. 부인이 있다고 달라질 게 있느냐는 내 말에 김말년은 한심하다는 듯 헛웃음을 웃었다.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영감들은 돈을 아끼지 않는 법이야. 막말로 우리가 마지막 길을 즐겁게 해주면 좋은 거 맞겠어? 가진 게 좀 있으면 그걸 우리에게 쓰고 가게 만들어야지. 아무리 요양병원에 있다가 초상 치를 일만 남은 목숨이라 해도 마누라가 있는 물건은 돈이 안 돼. 김말려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진저리가 쳐졌다. 저거였구나. 저 여자와 어울릴 때마다 석연찮던 마음이 괜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다. 하지만 김말려의 다음 말은 진저리가 아니라 소름을 돋게 만들었다. 재산 많은 것보다 연금 나오는 물건을 잡아야 해. 나이는 많을수록 좋고 그렇다고 금방 쑥 넘어갈 산 송장은 곤란해. 인간구실을 못하더라도 2년은 살아있어야 연금이 넘어오지. 남은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60%를 주니까 적당한 물건 하나 잘 구슬려 놓으면 노후 걱정은 너. 김말년은 노후라고 말하며 검지를 들어 살짝 흔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놓으면서도 기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사실 재산만 하는 영감은 자식들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가 쉬워. 재산은 다 정리해놓고 따박따박 연금 나오는 물건이 알짜배기지. 자식놈들 입장에선 오히려 우리를 고맙게 여긴다고. 성전 같은 지들 아버지 수발 들어주고 저승길 갈 때까지 모셔주니 은인이라 생각해야지. 안 그래? 나는 어이가 없어 김말려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물었다. 어느 정신 나간 영감이 요양보호사에게 연금을 상속해주고 간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상속해줄 수 있어? 김말려는 새침하게 웃더니 곧바로 의미심장한 표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해야지. 당분간은 살려놔야 하고 혼인신고한 지 2년 안에 물건이 죽으면 다 허사야. 2년 못 버티면 공든 답이 와르르. 김말려는 허공에 대고 뭔가 무너지는 듯한 손짓을 해댔다. 오랜만에 차나 한잔 하자기에 차일피일 미루다 만난 자리에서 김말려는 대단한 진리라도 설파하는 듯 의기양양한 말을 이어갔다.
토요일 오후에 카페는 붐볐고 나는 주위 사람들이 들을까 자꾸 두리번거렸다. 진즉부터 일어나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야박하게 굴 수 없어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있었다. 나는 얼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실매듭을 짓듯 한마디를 던졌다. 그래서 지금 연금 상속 받았어? 김말년은 내 쪽으로 상체를 한껏 내밀며 나직하게 말했다. 반년 남았어. 지금 일 나가는 집 영감하고 혼인신고한 지 1년하고 6달 지났거든. 장학사 출신이라는데 교육공무원은 연금이 센 편이니까 최상품이지. 자식들도 알아? 자식들? 다들 제 살기 바빠서 관심도 없어. 산송장 같은 아버지가 재혼을 하든 말든 버려두고 있다가 한 번씩 고독사는 안 했는지 들여다보면 그게 효도라 생각하지. 나는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 싶어 남은 커피를 한 모금에 다 마셔버렸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커피가 유난히 썼던 기억이 난다. 그게 벌써 3달 전의 일이다. 김말려에게서 만정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단박에 인연을 끊지 않은 건 당장의 호구지체 때문이었다. 늑수그레한 여자들이 앞이라도 다투듯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하면서 이 일도 정가지 않았고 발세 넓은 김말려의 주선으로 맡은 일도 2번이나 되다 보니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방문요양센터 사람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인간백정 영감집에 나를 소개해 줄 때 김말려는 은밀하게 속삭였다. 잘해봐. 월남참전 후유증이 있어 연금이 꽤 나올 거야. 뭘 잘해보란 건지 몰라 처음에는 흘려들었다. 그러나 의미를 깨달은 후에는 등골이 오싹했다. 끓기 시작한 죽을 주걱으로 저으며 베란다 쪽을 돌아보았다. 영감은 고개를 푹 수그린 채 미동도 없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던 영감이 가만히 있자 더럭 겁이 났다. 나는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고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다. 영감의 어깨가 주기적으로 솟아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새 잠이 든 모양이다. 그렇게 나대더니 금방 잠이 들어버렸다. 고개를 외로 끈 채 졸고 있는 모습이 조금 전하고는 판이하게 달랐다. 구부정한 어깨가 측은해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추워 보이는 영감에게 모포라도 덮어줄 양으로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놓인 모포를 집어들고 나오려는데 현관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수요일, 영감의 딸이 오는 날이다. 노인의 방을 나서던 나는 현관으로 막 들어서는 딸과 마주친다. 언제 깼는지 영감은 휠체어를 굴려 현관 앞으로 와 있었다. 전현이 내 시계를 훔치려고 또 내 방에 들어갔어. 딸의 눈끝이 가늘어지면서 짜릿하게 내 위아래를 훑었다. 참담했다. 밤길은 어두웠다. 좁고 가파른 길로 접어드는 순간부터 사방에 숨어있던 어둠이 바짝 다가왔다. 버스 정류장에 막 내렸을 때만 해도 하늘 어귀에 희미하게 걸려있던 해가 큰 길을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흡사 누군가 검은 장막이라도 덮어버린 양 순식간에 어두워진 골목길을 나는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저벅거리는 발소리가 좁은 골목을 울리며 마지못해 끌려오듯 뒤따라왔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흘겨보던 영감의 딸을 생각하자 맥이 탁 풀렸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면서 운신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기어이 노인정 앞 계단참에 주저앉아 버린다.
오래지 않아 엉덩이를 타고 찬기가 몰려오며 온몸으로 냉기가 스몄다. 엉덩이를 털며 일어나려는 순간 오른쪽 무릎 아래가 송곳에 찔린 듯 아려왔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퇴행성 관절염. 늙어도 왜 하필이면 무릎부터 늙는지 모르겠다. 아파도 딴 데가 아플 것이지. 하긴 다리가 아니라 팔이나 허리가 아프면 더 큰일이다. 노인을 돌아눕히고 기저귀를 갈고 씻기는 일은 그나마 팔과 허리가 성하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다리든 팔이든 도대체 언제까지 내 몸이 버텨줄까를 생각하자 그저 한심하기만 했다. 나는 덜 아픈 왼쪽 무릎에 힘을 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조금씩 펴지는 것과 함께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모퉁이를 돌자 아까보다 더 검어진 골목길이 다시 이어진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인구가 늘지도 않았고 딱히 이러다 할 시설이 들어서지도 않은 채 낡아가는 마을. 이 후미진 동네에서 남편을 잃었다. 돌아보면 참 지긋지긋한 세월이었다. 남편은 농약을 먹고 죽었다. 영농조합의 빚을 얻어 유기농 하우스를 짓고 약초 재배를 하던 무렵이었다. 300초, 엉겅퀴, 땅두릅. 이름도 낯선 약초들을 심으면서 남편은 영농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다. 남편을 따라 주경작물 농사에 나선 동네 남자들이 번갈아가며 남편에게 술을 샀다. 영농조합에 땅과 집을 저당 잡히고 자금을 대출받은 가구가 늘수록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늘 짓던 농사나 열심히 지어서 내년이면 대학에 갈 아들의 학비를 안정적으로 댈 수 있었으면 싶었지만 남편은 점점 하우스 규모를 키웠다. 그러다 급기야 중국과 수교가 성사되면서 국산 약초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중국산 약초는 턱없이 쌌고 남편이 수확한 약초는 엄청난 원가가 들어갔다. 마을 전체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건 순식간이었다. 남편에게 술을 사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남편만 빼놓고 술을 마시며 서로 하소연을 했다. 남편과 나는 문밖 출입을 하기가 두려워졌다. 남편은 신지식인 인증서가 걸린 거실 벽만 바라보면서 말을 잃어갔다. 그러다 급기야 농약을 마셨다. 얼마나 욕심껏 마셨는지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놓았다. 남편 문상을 온 동네 여자 하나는 고통 없이 한 번에 갔으니 그나마 낫다는 말을 위로랍시고 했다. 그 여자의 남편도 양파밭 갈아엎고 약초 재배를 하다가 빚만 오지게 떠안았기에 나는 토를 달지 못했다. 그 와중에도 아들은 무사히 인접도시의 대학에 들어갔다. 자식이라고는 달랑 하나인 아들은 착실했다. 시키는 일을 거역하지 않는 편이었고 무모한 모험은 하지 않았다. 제 아버지와는 여러 면에서 달랐다. 나는 그런 아들이 듬직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집까지 도착했다. 개발과 재개발을 거치는 동안 어지럽게 들어선 아파트들 사이에 끼어있는 2층짜리 연립주택. 종일 지친 몸을 씻고 저녁을 지어 먹고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면서 잠이 들 집. 오래되고 낡은 연립주택의 계단을 천천히 오르다 보니 오늘따라 더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드라마를 보다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전화기가 자발스럽게 울어대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다. 벨소리에 잠을 깨고도 선뜻 전화를 받기가 꺼려졌다. 예사로운 소식이라면 한밤중에는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늦은 밤에 전화벨을 울리게 한다는 건 온종일 고민을 하다 마지못해 하는 전화이기가 쉽다. 예감은 적중했다. 아들이었다. 언젠가부터 실체는 없고 전화기 속에서만 존재하기 시작한 아들. 한번 다녀가라 해도 대답만 하고 도통 얼굴을 볼 수 없는 아들은 30을 넘긴 지 몇 해가 지나도록 자리를 잡지 못했다. 번듯한 대학을 나왔지만 이름도 낯선 중소기업 두 군데를 전전하더니 작년 가을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물론 얼굴을 보여주며 한 말은 아니고 전화기에 대고 이제 엄마 고생 안 시키겠다며 울먹이며 했던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쉽게 취직이 되는 것도 이상했고 어떤 회사냐는 물음에 외국계 기업이라고만 대답하는 말 본새도 석연찮았다. 아들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 실속 없는 짓을 하다 농약으로 인생을 마감한 제 아버지와는 천성부터 달랐다. 그런데 말끝을 흐리며 대기업에 취업을 했으니 걱정 말라면서 첫 출근 때 입을 명품 양복을 한 벌 사달라며 대뜸 전화를 했던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답지 않았다. 하지만 두말 없이 나는 돈을 보냈다. 명품 양복을 입으려면 넥타이도 명품으로 매고 셔츠도 싼 걸 입으면 안 된다며 500만 원을 보냈다. 어디에 쓰려고 너답지 않은 핑계를 대며 손을 벌리냐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들은 종종 돈 얘기를 했다. 회사 근처로 집을 옮겨야 한다느니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급히 합의를 해야 한다느니 회사차는 자동차 보험도 없냐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삼키고 돈을 보냈다. 말이 안 된다는 건 아들도 알고 나도 알았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딴청을 피웠다. 예순의 엄마가 병든 노인들 치다거리에 가며 버는 돈이라는 걸 아들도 알 텐데 오죽하면 이럴까 싶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전화벨이 울리면 5분부터 절였다. 아들은 이번에도 돈 얘기였다. 과다한 업무에 지쳐 몸이 너무 허하다며 보약값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다. 해도 너무했다. 과로로 치자면 요양사 일에 비할까. 아들은 이번 설날에는 꼭 집에 오겠다는 너스레까지 떤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것인지. 나는 돈을 주겠다는 말도 안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번 설날에도 아들은 오지 않을 것이고 온열 치료기나 전기장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건강식품, 보정 속옷 따위가 선물이랍시고 몇 개씩 도착할 것이다. 아들의 너스레를 듣고 있는 동안 잠은 이미 달아난 지 오래였다. 무릎이 아려왔다. 이놈의 간절은 밤이 깊으면 더한 것도 같고 마음이 안 좋아도 심해지는 것 같다. 나는 주섬주섬 일어나 파스를 찾아 붙이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앞으로 뭔가 휙 날아왔다. 순간적으로 피하긴 했지만 관자놀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쳤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벽에가 부딪힌 건 화병이었다. 맙소사, 화병이라니. 저걸 얼굴에 맞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괴팍한 영감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요양보호센터에서는 보험을 들어놓았다고 하지만 다치면 나만 손해다. 이 영감이 오늘은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다.
날마다 내가 오면 어떤 심통을 부릴까만 궁리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일도 없는 영감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거칠었다. 도둑년, 내 년이 훔쳐갔지? 영감은 도끼를 내뿜으며 또 고함부터 질렀다. 인사라도 하듯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인데도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는다. 당장이라도 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 집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제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집이 당장 있을지 의문이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내게 배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참고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면서 심호흡을 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벌건 고깃덩어리가 보였다. 어제 영감의 딸에게 퇴근한다는 문자를 보냈을 때 고깃국을 끓여주라는 답이 왔었다. 냉장고에서 고기와 야채를 꺼내면서 거실 쪽을 돌아보니 영감은 휠체어를 밀고 베란다 쪽으로 가 있었다. 영감이 생각해도 화병을 던진 건 심했다 싶었던지 풀이 죽은 모습이었다. 점심을 차릴 때까지 저렇게 얌전히 좀 있어주면 좋으련만. 하지만 방심한 사이 영감은 더 큰 심통을 부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참기름에 고기를 볶고 나서 썰어놓은 야채를 냄비에 넣으려는 순간 어느 결에 영감이 파투 다가와 있었다. 영감의 얼굴에 묘한 웃음이 돈다 싶더니 참기름의 고소함 사이로 익숙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쌌다. 기분이 좋을 때는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는 말도 하고 똥을 다 놓은 뒤에는 비데로 뒤처리까지 하기도 하는데 한 번씩은 꼭 이렇게 기저귀에 똥을 싸서 뭉갠다. 이럴 땐 나와 기싸움이라도 하려는데 일부러 골탕을 먹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러니 요양보호 대상인걸. 욕조에 들어앉아 물을 찰박거리고 있는 영감은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댄다. 누구는 저 큰 덩치와 씨름하느라 밑이 빠질 판인데 영감은 미안한 기색도 없었다. 영감이 욕조에서 노닥거리고 있는 사이 나는 영감의 팬티를 빨았다. 웬만한 건 세탁기를 돌려 빨래를 하지만 어쩌다 젖은 빨랫감이 한두 개 나오면 손으로 조물조물 빨아서 넣는다. 비록 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나는 남의 집안 일이라 생각하고 일하지는 않는다. 영감의 팬티에 비누를 칠해 욕실 타일 바닥에 대고 문지르다 문득 싸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순간 찰박거리는 물소리도 영감의 콧노래도 뚝 그친 것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욕조 속에 영감을 건너다 봤다. 영감은 고개를 한껏 쳐박고 앉아 낑낑거리고 있었다. 뭘 하고 있나 싶어 목을 쭉 뻗어 들여다보고 나서 나는 욕실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다. 세상에, 영감은 욕조 속에서 가운데로 손을 모으고 약물을 주무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영감의 회개한 짓에 말문이 막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내가 이래봬도 안 가본 데가 없어. 독일에도 가보고 사우디도 가봤지. 독일에서는 몇백 미터나 되는 지하갱도에 들어가 쟁일 석탄을 캤고 사우디에 가서는 도로도 놓고 공항도 지었지. 자네 중동이 얼마나 더운지 알아? 거긴 하도 더워서 낮에는 자고 밤에 일어나 일을 해야 해. 깜깜한 사막 가운데 막사 몇 개 지어놓고 시멘트 반죽하고 벽돌 찍어가며 일을 하다 보면 이승인지 저승인지 구분이 안 갈 때도 있지. 주저앉은 엉덩이 밑으로 물기가 스며들어 옷이 다 젖어버렸다. 나는 버둥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자꾸 미끄러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영감은 하던 짓을 계속해가며 말을 이어갔다. 광산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었어. 운 하나만 믿고 그 깊은 갱도로 내려가는 거지. 거기서 나올 때 어떤 마음인지 알아? 그 길로 주랭랑을 치고 싶어진다고.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꾸역꾸역 또 땅속으로 내려가고 있지. 나는 일어나려고 버둥대다 비누 거품이 흥건한 바닥에 자꾸만 도로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얼른 이 끔찍한 육실을 벗어나고 싶어 허우적거릴수록 무릎에서는 더 힘이 빠졌다. 영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말을 끊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야, 광산이든 사막이든 목숨 내놓고 일하는 거야 얼마든지 괜찮았어. 어차피 위험한 거 알고 갔으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바로 이거야. 영감은 음흉하게 웃으며 손을 마구 흔들어댔다. 영감 손 안에서 부풀어 오른 물건이 벌겋게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영감의 두 손 밖으로 비어져 나온 물건은 크기도 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으며 가까스로 욕실을 벗어나 주방으로 나왔다. 와당탕 미끄러지고 넘어져가며 기다시피 욕실을 빠져나오는 내 뒤에서 영감은 또 고함을 질렀다. 내가 모를 줄 알고? 내년도 나랑 혼인신고하려고 온 거잖아. 혼인신고해놓고 나 죽으면 국가유공자연금 다 먹으려고. 내 혼인신고 해줄 테니 이리 와봐. 혼인신고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리 오라고. 나는 주방 식탁 의자를 붙잡고 숨을 골랐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제 가늠해 내기도 전에 눈물부터 줄줄 흘렀다. 망할 놈의 영감탱이. 노망이 나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망측한 짓을? 나는 소름이 복받쳐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다. 그리고는 내 소지품들을 주섬주섬 챙겼다. 바지가 젖어 자꾸 달라붙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영감의 집을 나왔다. 뒤도 안 돌아보고 한참을 오다 보니 그 와중에도 영감네 집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던 진의 진액을 두고 왔다는 게 생각났다. 관절에 좋은 거라며 아들이 보내준 그놈의 건강식품이라도 먹고 있으면 좀 안심이 됐는데 그걸 두고 온 게 못내 아까웠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망할 놈의 영감, 배투공 백정이라더니 정말 날 백정이 따로 없었다.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저기 전화를 해 또 고래의 고함 소리를 질러댈 영감을 생각하니 욕지기까지 올라왔다. 익숙한 통증에 잠이 깼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칼로 후벼파는 것 같기도 한 무릎 통증은 한순간에 단잠을 깨워놓았다. 어젯밤 내 또래 여배우가 TV에 나와 광고하는 파스를 붙이면서 저놈의 옆에 내는 늙지도 않네 하고 중얼거리다 겨우 잠이 들었다. 요 며칠 일을 나가지 않아 그런지 밥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잔다. 무릎 통증도 더 잦아졌다. 무엇보다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지나 않을지 수시로 불안해지는 게 제일 문제였다. 매달 꼬박꼬박 나갈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큰일이었다. 이러다 또 한밤에 불쑥 아들이 전화라도 해올라치면 어떡하나. 보약값 운운하던 지난번 통화 이후 아직은 잠잠하지만 곧 다시 전화를 해올 텐데 그땐 뭐라고 해야 할지. 아들도 늦은 밤 전화를 할 땐 벼랑 끝에선 마음일 게 뻔한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나는 되도록 오른쪽 무릎에 힘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천천히 일어났다. 상대적으로 왼쪽 무릎에 더 힘을 줬던 건지 그나마 덜 아프던 왼쪽 다리도 찌릿하면서 통증이 퍼진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주섬주섬 아침을 챙겨 먹고 목욕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이럴 때 공중목욕탕이라도 가서 따뜻한 물에 무릎을 푹 담가보자는 심산이었다. 어쨌거나 몸이 성해야 무슨 일이든 할 게 아닌가. 산푸며 비누 등속을 챙겨 현관을 나서서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갔다. 걸음을 놓을 때마다 감전이라도 된 듯 무릎이 아팠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연립의 계단을 끙끙대며 다 내려온 뒤에야 휴대폰을 두고 온 게 생각났다. 나는 오래된 2층짜리 연립주택의 공동 현관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픈 무릎을 잡고 다시 올라가기에는 너무도 까마득했다. 수증기 가득한 온탕 속에 들어앉아 있자니 편안했다. 온몸이 노근하게 풀리면서 이런 게 휴식이구나 싶었다. 목욕비 몇천 원 아까워하지 않고 목욕탕에 온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러면서도 남들 다 일하느라 바쁜 평일 대낮에 이러고 있어도 될까 하는 마음에 마냥 편하지는 못했다. 이참에 김말려에게 전화해서 요양보호센터 사람들한테 말을 좀 잘해달라는 부탁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온탕에 들어앉아 문득 건너다 보니 낮은 카마기 옆으로 비닐 장판을 덮은 세신대 2개가 눈에 들어온다. 그중 하나에는 좋기 80kg는 돼 보이는 여자가 엎드려 있었다. 벗은 몸이라 나이를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육덕진 피부가 탱탱했다. 늑수구레한 세신사가 배를 깔고 엎드려 있는 여자의 등을 밀고 있었다. 까만 팬티와 브래지어를 입고 때를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 노련해 보였다. 널브러져 있는 여자의 팔을 한쪽씩 차례로 들어 올려가며 겨드랑이와 옆구리를 밀고 어깨부터 천천히 물을 끼얹었다. 그러고는 어느 곁에 바디 클렌저의 풍성한 거품을 온몸에 덮어주고 있었다. 부드럽고 기분 좋은 냄새가 솔솔 건너왔다. 언제부터인지 때밀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세신사라 부르기 시작했다. 세신사로 불리면서 때밀이 아줌마들은 유니폼처럼 검은 팬티와 브래지어를 입기 시작한 것 같다. 하긴 나도 아줌마로 불리지 않고 요양사라 불러줄 때 일할 맛이 더 생기는 걸 보면 사람이란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한 모양이다. 나도 세신사나 되어볼까? 그러면 노망난 영감이 욕조에 앉아 제 물건이나 주무르는 꼴은 안 봐도 될 텐데. 하지만 다음 순간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무릎이 이 모양인데 종일 서서 힘을 쓸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뭘 해먹고 살지? 나는 푸념 섞인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온탕을 나왔다. 어느새 손가락 지문이 쪼글쪼글해져 있었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전화벨이 울어댔다. 어디서 온 전화인지는 모르지만 굳이 뛰어가 받고 싶지 않았다. 누구로부터 온 전화든 듣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었다. 아들이라면 낮에 전화하지 않을 것이고 백정 영감네 집이거나 요양센터라면 나로서는 할 말이 없었다. 온다 간다 말 한마디 없이 영감 혼자 두고 나와버렸는데 무슨 말을 하겠는가. 변명을 하자면 온종일 내게 어떤 골탕을 먹일까만 생각하는 영감이 욕실에서 한지까지 꼰질러야 하는데 차마 그런 말까지는 못하겠다. 죄 뒤처리도 못하는 영감의 노리개 취급을 당하느니 그냥 무책임한 사람이 되기로 해버린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문이 잘 닫히지 않는 욕실 한쪽에 목욕 바구니를 내려놓고 공중 목욕탕에서 갈아입은 속옷을 세탁기에 넣었다. 그리고 물을 한 컵 마시고
머리에 빗질도 했다. 그 사이 휴대폰에서는 연이어 문자 메시지 도착 알림음이 딩동댕동 울렸다. 영감의 딸로부터 몇 통의 전화가 와 있었다. 문자 메시지도 영감의 딸이 보낸 것이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평소에도 대면대면하게 굴던 영감의 딸이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곱게 말을 할 리는 없을 것이고 자식벌의 여자에게 험한 소리 들을 걸 생각하니 입안에 쓴 침이 고였다. 또 전화가 오기 전에 내 쪽에서 먼저 해야 하는 건 아는데도 도무지 자신이 없었다. 천근이나 되는 양 무거워 보이는 전화기를 한참이나 노려보다 결국 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전화를 건 사람은 영감의 딸이 아니라 김말려였다. 김말려는 반기는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인정스럽게 안부를 묻는 것이나 틈을 주지 않고 말을 하는 버릇은 여전했다. 하지만 왠지 느릿느릿하고 힘이 빠진 듯했다. 김말려 특유의 호들갑을 떨지 않아 그런지 미묘하게 낯선 느낌이 들었다. 딱히 할 말이 있어 전화를 한 게 아니다 보니 몇 가지 의례적인 이야기만 주고받다가 화제거리가 뚝 끊겼다. 이 여자와 어울리는 동안 이런 일은 없었는데 오늘따라 이상했다. 나는 김말려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죽었어. 죽다니 누가? 장학사를 지냈다는 그 영감 말이야. 김말려는 아까보다 더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초상 치른 지 이제 보름 지났어. 나랑 혼인신고한 지 1년 10개월을 채 못 넘기고 죽어버렸어. 야속한 노인네. 딱 2달만 더 버텨주지. 김말려답지 않게 목소리에서 울음기가 배어나왔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이 손 저 손 바꿔가며 애꿎은 전화기만 만지작거렸다. 배우자 연금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렸어. 김말려는 결국 엉엉 울음소리를 낸다. 아무리 이속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사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남편을 잃은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애도를 할 수도 없어서 나는 난감했다. 말려씨, 너무 슬퍼하지 마. 또 좋은 인연 만나겠지. 아니야. 나 이제 다 죽어가는 영감 만나서 혼인신고하고 연금 받겠다는 생각 더는 안 하기로 했어. 이번 영감 죽고 나니까 알겠어. 똥오줌도 못 가리지만 그래도 나를 아끼는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건지. 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고 어느한 말이나마 고맙다고 해주는 영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이렇게 다르네. 이 영감 생각나서 다른 노인네는 이제 못 만나겠어. 김말려와 친구가 된 지 3년이 넘어가면서 진정이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나도 괜히 따라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렇게 뻔한 말을 해주고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도 김말려가 걱정되는 마음이 쉬 사라지지 않았다. 김말려나 나나 이제 생각처럼 안 되는 일이 많은 나이라는 게 새삼 한심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하나? 초인종을 눌러야 하나? 나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영감을 다시 볼 생각을 하니 징그럽고 끔찍해서 소름이 쫙 끼쳐왔다. 그래도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가며 여기까지 와놓고 도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단 심호흡을 크게 하고는 마음을 다잡았다. 공중목욕탕에 가 있는 사이
영감의 딸이 보낸 문자는 간곡했다. 연이어 와 있는 문자마다 좀 와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제 영감을 요양병원으로 모실 생각인데 요양병원에 입소하기 전에 영감이 나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며 한 번만 다녀갈 수 없겠냐는 것이었다. 망할 놈의 영감? 그렇게 심통을 부려대더니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또 도둑으로 몰아세우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하지만 이렇게 간청하는데 마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어쨌거나 환자와 보호자에게 마지막 인사는 하는 게 도리이기도 하고 냉장고 속에 진의 진액도 가져오고 싶은 욕심에 영감네 집까지 온 것이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어준 건 예상대로 영감의 딸이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은 내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 평소 나를 대하던 태도와는 많이 달랐다. 아마도 제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보내자니 짠한 마음이 들어 그럴 것이다. 진즉에 늙은이들 함부로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좀 좋았을까. 현관 안으로 들어선 순간 익숙한 집안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나도 괜히 콧등이 시큰해졌다. 원래도 나는 남이 울면 잘 따라오는 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져서 불편할 때가 많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눈물이 흘러버릴까봐 나는 괜히 집안을 두리번거렸다. 영감은 보이지 않았다. 휠체어는 접힌 채 베란다 한쪽에 얌전히 놓여있고 고함을 질러대던 영감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온 걸 안다면 도둑년이라는 욕과 함께 시계 내놓으라며 고함부터 질렀을 텐데 내가 쭈뼛쭈뼛 하고 있는 사이 영감의 딸은 나를 안방으로 안내했다. 영감은 몰라보게 수척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영감은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이 영감이 울 줄도 아는구나. 입만 열면 배트공 잡던 얘기 아니면 광산과 사막에서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겼는가만 떠들던 양반이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게 놀라웠다. 아버지가 그새 많이 아프셨어요. 곡기를 끊어서 아픈 건지 아파서 곡기를 끊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머니 모시고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겠다고 자꾸 고집을. 딸은 내 눈치를 보더니 그럼 두 분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라며 살며시 문을 닫고 나갔다. 영감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내게로 손을 뻗었다.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다. 곡기를 끊었다더니 당이 떨어진 모양이었다. 징그러워서 피할 법도 했지만 나는 영감의 손을 잡아주었다. 나 좀 죽여줘. 너무 늙어서 혼자서는 죽을 능력도 없어. 그러면서 영감은 눈물을 줄줄 흘렸다. 무방비로 울고 있는 영감을 보자 무섭고 징그러운 느낌이 슬쩍 사그라지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왜 굶으셨어요? 기운 차리셔야죠. 공죽 좀 해드릴까요? 이제 난 요양병원으로 가게 될 거요. 거기가 어떤 데인지는 자네도 알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거기 누워서 콧줄 꽂고 미음이나 삼키다가 죽는 거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영감을 보자 마음이 아팠다. 전쟁터에서 인정사정 없이 총질해대고 훈장을 받은 남자. 지하 수백 미터를 내려가 지칠 줄 모르고 석탄을 캐 나르던 남자. 사막의 모래를 씹어가며 벽돌을 찍어내던 건장한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 몸 하나도 운신하지 못하는 껍데기만 남았다.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괜한 트집을 잡고 욕조에 앉아 회개한 짓을 하던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상할 수도 있나 싶었다. 나는 뭔가 안심이 될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영감의 말이 다 맞으니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었다. 할 말을 찾지 못해 우물쭈물하는 사이 영감이 먼저 마음을 추스르고 내게 말했다. 저 서랍 한번 열어봐요. 문갑 제일 아래 칸 말이야. 나는 느닷없는 요구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문갑 쪽으로 다가갔다. 맨 아래의 서랍을 가리키며 이거 말이에요? 하고 물었다.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버거운 듯 눈만 두어 번 껌벅거렸다. 서랍을 열자 조그만 상자 하나가 나왔다. 상자를 꺼내 들고 영감을 돌아보자 가져오라는 듯 또 눈을 껌벅거렸다. 영감은 천천히 손을 뻗어 상자를 건네봤더니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시계가 들어있었다. 시계를 보는 순간 나는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저걸 저 안에 숨겨두고는 내가 훔쳐갔다면서 도둑년이라 욕을 해댄 거였구나. 조금 전까지 측은하게 여겼던 마음이 싹 가셨다. 망할 놈의 영감, 끝까지 사람 분통을 터뜨리게 한다. 게다가 지금 이 시계는 다이아며 금줄이며 영감이 말하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낡고 오래된 시계일 뿐이었다. 나는 분한 마음에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영감은 시계 여기저기를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투박한 모양새며 빛이 바랜 도금이며 영감은 애틋한 손길로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시계가 그래도 아직은 안 멈췄군. 영감은 또 잠시 울먹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거 자네가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월남전에 참전에 받은 돈으로 산 건데 비싼 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내겐 더없이 소중한 것이네. 이 시계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 목숨 걸고 전쟁 나가서 받은 돈으로 부모님을 복양했고 독일 광산에서 벌어온 돈을 미천으로 결혼을 했지. 그리고 사우디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대가로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우리 나이들은 다들 그렇게 살았어. 우리 또래는 유독 풍파가 많은 시절을 지나왔지. 영감은 긴 이야기를 하기가 힘에 부치는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고비를 넘길 때마다 나는 이 시계의 태엽을 감으면서 버텨냈어. 언젠가 좋을 날이 오겠지 하고. 그래도 내가 태엽을 감아주면 시간은 어김없이 맞았는데 워낙 오래돼서 이제 곧 멈출지도 몰라. 영감은 힘겹게 말을 마치고 가슴을 부풀리며 크게 숨을 한 번 쉬었다. 흡사 마지막 숨이 아닐까 싶을 만큼 조마조마한 호흡이었다. 이걸 자식 안 주고 왜 저에게? 내 물음에 영감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기운도 없는지 잦아든 목소리로 말했다. 자식 놈들은 이런 거 오래됐다고 당장 갖다 버릴 게 뻔하니 자네에게 부탁하는 거야. 영감은 천천히 마른 침을 한 번 삼켰다. 그리고는 밭은 숨을 쉬어가며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이미 멈춘 것과 다름없는 시계지만 그래도 너무 함부로 하지는 말라고. 한때 요긴하게 썼으니 아무렇게나 갖다 버리지는 말아달라고. 지금은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어졌지만 지난 시절 꼭 필요한 때가 있었던
물건 아닌가? 어느새 내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노인의 손을 잡았다. 영감과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하염없이 마주보고 있었다. 거기 그렇게 유난히 험하게 살아온 목숨 하나가 아직 붙어 있었다. 아주 없어지지는 않은 채.